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3교시의 첫 번째 영역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전반부인데요. 13문제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풀 건데 전반부가 더 쉽습니다. 후반부보다. 후반부는 조금 더 어렵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정책론이 좀 수월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관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복지 정책론이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 지문도 짧은 것도 많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전반부에 좀 많이 보입니다. 후반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반부 들어갑니다.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 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옳은 것이 약간 체감도라 할까요? 좀 문제 푸는 것이 좀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 옳은 것 찾기가 또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건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이죠? 국가 책임이잖아요.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에요.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책임 아니에요.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예를 든다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이게 맞아요. 이걸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 봐도 되는 거죠. 안 보고 이제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 건데 자,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거 아니라 공공부조는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아니죠. 국가와 지자체와 이건 민간이 들어갑니다. 민간이 이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해서 민간단체 참여를 제한한다. 아니요. 사회보장에 관해서 사회보장 안에는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죠.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아닙니다. 비용이잖아요. 비용.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이라 있어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제 비용을 내죠. 예를 들어 사용자 내죠. 피용자도 내죠. 근로자. 자영업자도 내죠. 자영자. 자,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 주기도 해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 주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죠.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국가가 전담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국기법에 있는 급여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있는 거죠. 사회보험에 있네요, 이거. 자, 기초연금, 공공부조인지 아시죠? 이거 공공부조예요.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 법률이죠. 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급여 선별주의고요. 5번도 선별주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민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 법조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죠.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민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 했으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민간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다 법조문에 있는 거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규정 없습니다. 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우선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잘못된 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반집합주의 아시죠? 이거는 자유방임주의나 만약에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신우파와 연관성이 있어요. 신자유주의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 가치합니다. 개인주의 시장 맞고요. 평등 아니에요. 불평등이죠. 여기는 불평등의 가치를 더 선호하죠. 가족, 경쟁 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라든지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이다. 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첫 번째 출퇴근 재해 될까요? 당연하죠. 업무상 질병 될까요? 당연하죠. 업무상 사고 될까요? 당연하죠. 장애 등급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들어갔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에 따르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출퇴근 시 재해나 아니면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문이 엄청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5번부터 보시죠. 5번을 보면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나왔습니다. 같습니까?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비례적 평등은 공평과 같고요. 여기 있는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딱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길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전반부 문제가 좀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했대요. 보험료가 많으면 급여를 많이 받고 보험료가 적으면 그렇죠. 급여를 적게 받는 거. 이게 국민연금에 있는 거예요. 비례적 평등 맞나요? 네, 맞죠. 쉽게 말하면 기여 수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것.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별표. 공공부조의 급여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을 맞춰주죠. 최저보장 수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산술적 평등, 동의어가 결과의 평등입니다. 공공부조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기여하지 않잖아요. 기여하지 않고 최저보장 수준을 맞춰주기 때문에 열등초 원칙입니다. 열등초 원칙은 최하위 자활 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복지급여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비례적 평등이죠. 비례적 평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평한 거다라고 했어요. 형평성을 지향한다라고 했죠. 여기 있는 열등초 원칙이 바로 공평과 형평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의료 보장을 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산술적 평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의어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례적 평등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산재보험법에 있습니다. 다 사회보험이죠. 장애인연금 공공부조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은 공공부조죠. 상병보상연금 산재보험에 있습니다. 노령보험,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번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하죠.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 가지의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지문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겠죠. 첫 번째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준다.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는데 추가 산입해주는 이러한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이거 있다면 사용자가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아, 자녀예요? 이게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나왔어요. 그러면 실업과 연관성 있겠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이게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자, 2번 지문 잘못됐습니다. 2번 지문은 규정이 없는 겁니다.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자, 여기 보면 연금보험료가 나와요. 연금보험료? 그러면 국민연금의 내용이 있겠죠? 국민연금의 내용이 있겠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냈어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사용자가. 나쁜 사용자죠. 공제해놓고 연금보험료 안 냈다. 그 내지 않은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겁니다.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네요. 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했는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내지 않은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이걸 이제 국민연금법에 보면 가입기간 계산에 있습니다. 가입기간 계산 규정에 있습니다. 5번 지문 체킹.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죠? 5번 지문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답을 해결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내용 없습니다. 8번 문제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9번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 간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2차 분배를 뭐라 하죠? 재분배를 하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차 분배, 재분배에 관여하는 거 맞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구 충족이 사회복지 서비스죠. 그 다음에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 사회복지 서비스 맞습니다. 뭐 2번 지문이나 3번 지문이나 사촌지간이에요. 4번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이전관계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영리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이 쌍방적이다 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죠. 비영리 기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식적인 기구, 복지관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표적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쌍방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있고요.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10번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입니다. 아닌 것은입니다. 법조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법조문에서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와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한다. 틀린지 아시죠? 입양특례법에 있는 거예요. 입양특례법에 보면 국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 입양의 우선이에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의 입양 후에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1번 탈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이 학대를 당해서 탈출한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이 법조문을 신설하게 만든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라는 조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영유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무상보육하고 있죠?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나왔습니다. 빈곤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이 나왔습니다.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건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 법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국내 입양 활성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입니다. 1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케인즈의 경제이론에서 이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유효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유효수요 이론이 있어요. 동의어. 자, 유효수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말합니다. 소비와 투자, 이것을 우리가 유효수요라 하는데 이것이 높아지면 경제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뭐죠? 저축입니다. 자, 저축 반대로 생각해요. 자, 저축이 많아졌다. 저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축을 많이 한다 그것은 소비를 안 한다. 쉽게 말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효수요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고용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좀 알아놔야 이게 보이거든요. 고용이 증가했어. 일자리가.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되면은 여기 있는 소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유효수요가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감소했답니다. 이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 유효수요가 쭉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소비가 많이 위축된다 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불황이 오면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소득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되고, 자, 저축이 증가되면
저축이 증가되면 투자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축이 증가되면은 저축이 증가되면 소비가 감소되고 투자도 감소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걸 써드렸잖아요, 지금.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투자, 이런 것도 감소하게 되고 소비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효 수요가 증가되면, 아까 이게 감소했죠? 이게 증가되면 경기 호황이 와서 투자 증가로 이루어진다.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유효 수요 이론은 유효 수요가 증가되면은 경제가 호황이 온다. 그래서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소득이 증가되면 저축이 감소되고 투자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좀 이걸 생각해 보면 소득이 증가됐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저축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소비 감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서 고용이 감소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효 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투자의 감소, 소비의 감소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해설에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거든요. 케인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 수요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를 말하는 건데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유효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증가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된다,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여기 이제 소득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저축은 더 많이 하겠죠.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쓰지 않고 저축하니까.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효 수요 줄어들면 고용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5번 지문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만약 부유층의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부유층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소득을 이제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축 감소가 아니라 저축의 증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뭐 부유층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소득이 증가되면은 아무래도 저축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이 증가되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의해서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게 돼서 실업이 초래된다. 다른 말로 고용 감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자, 답은 5번인데 여기 11번 문제는 체킹해 놓으셔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이런 스타일의 내용을 이전에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 케인즈 이론의 유효 수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떠한 흐름의 내용인가 그것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 등이 이야기했던 게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킹돈은 정책 창 이론이라고 그래요. 정책 창 모형. 팔러시 윈도우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다. 대개 이제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4가지의 흐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킹돈의 정책 창 모형은 3가지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3가지 흐름이 나와요. 자, 1번에서 보면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2군데가 좀 문제가 됐어요.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예요. 정확히 말하면 혼란 상태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는 거죠.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책 창 모형도 그렇고 쓰레기통 모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자, 니은부터 보세요. 세 가지 흐름 나와요. 정치의 흐름 하나, 문제의 흐름 하나, 정책 대안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세 가지 흐름이거든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다가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뭐 정치 흐름의 참여자도 다르고 문제 흐름의 참여자도 다르고 정책 대안의 흐름 참여자도 다르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정책 창문이 열리고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서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습니다. 정책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이라는 단어거든요. 정책 대안이 연결되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정치의 흐름이 있고 문제의 흐름이 있어요. 각각에 의해서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정책 어젠다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의 흐름, 그 다음에 문제의 흐름, 그 다음에 정책 어젠다 흐름이 있는데 이 정치의 흐름은 대중이죠, 대중. 쉽게 말하면 대중들의 이제 퍼블릭 어젠다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치의 흐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서 이제 대중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그렇죠.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이것을 정책 어젠다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 흐름과 정책 대안의 흐름과 문제 흐름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책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맞고요. 여기 12번은 체킹하셔야 돼요. 자, 쓰레기통 모형이 됐든 정책 창 모형이 됐든 이것도 뜸하게 나오는 건데 좀 쉽지 않게 나와요. 이건 상당히 지엽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파트에서도 비슷한 걸 해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하는 조직이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영리활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거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 아닙니다. 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하나다. 이게 바로 사회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게 바로 사회적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순서 나이라는 것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13번까지 해결했습니다. 14번부터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